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설명서의 이인규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직농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마트팜의 한 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경재배를 기반으로 한 일반 온실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스마트팜은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인공광원을 활용한 수직농장, 그리고 이 수직농장은 도심에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유리온실 같이 투명한 피복제를 활용해서 태양광원을 활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재배를 했던 이런 방식이 진화되어 와서 지금의 일반 온실형 스마트팜까지 발전되어 왔다면, 이 수직농장이라고 하면 일반 건물 또는 좀 더 밀폐된 공간에 햇빛 대신에 LED 등과 같은 인공광원을 이용해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수직농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건물이나 그리고 도시와 가깝거나 그 안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여러 단을 놓음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직농장이라고 한다면 약간 도시농업과도 좀 뭔가 연관성이 있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직농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자연광을 활용한 기존 시설농업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 농업은 점점 규모화가 되고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 원가를 저감하기 위해서 땅의 비용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싼 농지를 찾아서 도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농산물의 소비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생산지는 점점 도시와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도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류 기간과 유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에 이르면 재배를 하고 수확한 이후에 소비자까지 다다르는 그 기간 동안에 농산물의 감모율이 약 27%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100kg를 생산해서 출하를 했는데 100kg 중에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약 70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30%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생산 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점점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땅으로 멀리 도시와 떨어지다 보니 이것이 결국은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최근에는 이런 감모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 들어보셨죠? 저 원거리에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차량이나 비행기, 배로 운송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도시와 멀어지는 대규모 생산단지에서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수직농장이 새롭게 곽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농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의 기원을 잘 살펴보면 1999년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딕슨 데스포미어라는 교수님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분이 주창했던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감모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오히려 생산 원가가 증가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인력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니 새로운 대안으로서 소비지 내에
즉 도시 내에 농업 생산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딕슨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많은 시설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창고나 과거의 공장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수직 농장과 같이 신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시설이 들어온다면 사람을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바로 소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기간과 그 다음에 물류 거리가 짧아짐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부가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수직농장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진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직까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농장은 상당한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이 수직농장의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수직농장을 사업화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농장의 문제점은 무엇이길래 아직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농장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위한 광에너지를 인공광원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자연광, 즉 태양광을 활용하는 온실에서는 광합성에 필요하고 동화산물을 생산하는 원료, 즉 빛이 소위 공짜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직농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공짜보다는 싸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광원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스타트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기존 시설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수직농장 내의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다단 재배를 해야 돼요. 이 다단 재배의 특성상 노동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 농업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 중에 인건비의 비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런 인건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수직 농장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농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이 화성의 토양을 이용해 감자 농사를 짓는데 식물 공장에서 이처럼 토양을 이용해 감자와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만약에 화성과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션에서 나오는 그러한 구조물에 인공광원을 이용해서 아마 감자를 재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어떨까요? 지구상에서는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토양도 있는데 굳이 토양에서 감자 같은 것을 재배할 때에는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와 같이 저부가가치 작물이라고 한다면 식물 공장에서 인공광원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노지나 아니면 일반 온실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자는 대표적인 영양번식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씨감자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씨감자의 바이러스 및 병원균 감염 여부가 감자의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무병 시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체세포를 떼어내서 개대 배양을 통해서 무병 배양료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런 무병 배양료를 바로 파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병 시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들여다보듯이 식량자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육의 단계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정 내에서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의 원리를 이용한 소형 재배기 또는 가정 내에 빌트인 방식으로 가가호호 농산물을 재배하는 시설 또는 그 기구에 대해서 많은 인기가 있고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느끼는 환경,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환경과 그리고 식물이 안정적인 환경으로 느끼는 그 환경의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그대로 재배기를 갖다 놓는다면 아무래도 생산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캐비넷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재배를 한다면 가정 내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확산하고 뭔가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 부분이죠.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50포기의 엽채류가 수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50포기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날은 10포기 먹고, 그리고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또는 명절날 장기간 집을 비워뒀을 때 이 식물은 주인네들이 나갔으니까 나는 생육을 멈춰야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자라겠죠. 그럼 결국은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가정의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식구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정된 체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프랑스에 푸드 어셈블리라고 하는 식품 유통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단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체 소비하고도 남는 잉여물에 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푸드 어셈블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 각각의 생산자들이 자신을 등록하고 자기가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생산 현황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소비량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어셈블리에 채용된 활동가들이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 생산물, 이미 주문이 완료된 생산물을 쭉 다니면서 모아서 특정 지역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문을 했던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형태이죠. 이런 것을 지역별로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로컬 푸드 시스템으로 구축한 기업이 바로 프랑스의 푸드 어셈블리입니다. 이 푸드 어셈블리 기업의 사업 모델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이 사업 모델을 그대로 우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수직 농장이나 재배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자기 식구들이 먹고 남은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도시 농업형 로컬 푸드 시스템이 온라인상에 구축이 되고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가가호호 이런 자체 수직농장 또는 식물 공장형 재배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도시농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의 한 축인 수직농장, 그리고 좀 더 확장되고 파생된 도시농업형 스마트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스마트팜과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